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인제대학교 위생명학과 교수 한승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에서 생명공학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위생명공학과의 교수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사실은 뭐 IT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파트도 있지만 생명공학 파트에 대해서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BT를 따서 B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줄여서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공학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있고 뭐 해서 작년에 강의는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주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즉 산업, 그 생명공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질병들하고 다르게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는 생각보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잘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예전에 뭐 천연두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라든지 이런 게 돌았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한 인구가 그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숫자긴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숫자이고 인구는 훨씬 더 전 세계 인구는 훨씬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고 질병을 어느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생명과학,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쉽게 개발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컨트롤이 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만들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고 했었는데 그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나온 지 3, 4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벌써 백신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4차 산업, 우리가 나중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를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얘기는 거의 좀 안 하고요. 그 최근 들어 이제 생명공학 쪽하고 의료 파트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파트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생명공학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좀 처음에 좀 어차피 좀 주제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긴 할 거예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16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다마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그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 물리적인 그 지식들, 디지털 기술들, 그다음 생물학적 영역들 이런 것들이 서로 경계를 허물면서 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이면 1차, 2차, 3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텐데 1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00년 18세기 중반에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만 모든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산업혁명은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가 그 컨베이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물건들이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서 이런 모든 기계들이 자동화가 되는 그런 단계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물리적인 현상들, 디지털, 그다음에 생물학적 지식들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서로 이제 경계를 허물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4차 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3D 프린팅이라든지 무인 운송 수단, 그러니까 드론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로봇, 신소재들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 기술하고, 그 다음에 3월 인터넷, IoT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합성생물학, 유전공학, 스마트 의료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 기술들이 같이 이제 융합이 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제가 이제 생물학 기술에 합성생물학에 대한 거는 이제 유전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유전공학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등 유전공학이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 의료 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 4차 산업혁명이 생명공학 쪽에서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과 기술과 그 다음에 상업 쪽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상업 쪽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생명공학의 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 기술, 4차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이 그동안은 반도체, 휴대폰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던 그런 회사였지만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같은 것들이 물론 반도체는 요즘에 다시 뜨고 있어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른 나라들하고의 기술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등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사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럼 과연 이 반도체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래도 있지만 반도체와 휴대폰 같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바이오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바이오 제약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와 삼성 바이오에픽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삼성이 이제 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서 세계 시장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에서 이 바이오들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 경제면에 보면 이렇게 석유도 만들고 바이오를 이용해서 척추장애 또 걷게 하는 꿈의 산업 바이오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바이오와 로봇들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대기업들 바이오 제약 먹고 달린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다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뿐만 아니고 LG에서도 바이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다 바이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 부산 쪽의 기업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커다란 바이오 제약 공장을 사들여서 롯데도 이제 바이오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크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을 보이면서 이제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돼가고 있고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오 약품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들도 있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수치를 봐서도 여기 자세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바이오 주가뿐만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 비중, 그 다음에 성장세, 그 다음에 국내 바이오는 의약식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할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 바이오가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화학, 자동차가 거의 세계를 이끄는 세 가지의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화학, 자동차가 증가를 하는 추세보다도 바이오 산업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하는 사람들, 생명과학연구원 같은 경우가 이제 장래 융합 직종에도 속하게 되는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바이오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바이오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는 크게 우리가 코어 바이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 이런 식으로 바이오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어 바이오는 말 그대로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기술들, 그래서 단일 이론 분석 기술, 합성 배합, 유전자 보건 기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만지고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처음에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개체가 한 생명체가 되는 그런 배아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뇌과학에 굉장히 문제가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뉴런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쪽하고 AI 쪽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서로 융합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잠깐 여기에서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게 뇌가 있잖아요. 뇌의 저장 용량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계 컴퓨터의 메모리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이 뇌가 말 그대로 뇌가 정지가 되는데 죽은 사람들의 뇌를 살려서 그거를 저장 장치와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들도 되고 있고요. 융합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식품 쪽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 쪽의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 식품 유해 성분을 검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식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린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환경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 효소들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물질들, 지금처럼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효소들을 이용해서 잘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분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연료를 사용을 해서 석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얻지만 사실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이러면은 산을 깎고 막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막 세우고 막 이러니까 산에 나무들이 없어지고 해서 뭐 홍수가 나면은 뭐 산사태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태양광 판넬을 쓰지 않고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가 있냐, 태양광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무들은 태양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서부터 유기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탄수화물, 우리가 녹말 같은 그 탄수화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걔네들이 살아나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광합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유기물들을 만들고 유기물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뭐 유기물이나 석탄이나 똑같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새로운 물질들 만들어내자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광합성 세포 공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면과 에너지적인 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바이오 쪽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레드 바이오 쪽이에요. 레드 바이오는 왜 레드라고 하냐면은 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건강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바이오들을 레드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차세대 항암 백신이라든지 뭐 세포내 유전자 편집 기술, 오가노이드 기술의 생체 모사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정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게 이제 요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코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바이오들이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건강 이런 것들 다 융합이 돼가지고 서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이오 기술들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발전이 돼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바이오와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바이오 쪽에서 즉 생명공학 쪽에서 하나하나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이오가 4차 산업혁명 즉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쭉 좀 이야기를 그냥 바이오 쪽에 저뿐만 아니고 바이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쭉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코로나 얘기는 이번에는 좀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좀 코로나 얘기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얘기 말고 암 같은 질병 정복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암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라든지 치료제 맞춤형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균총, 그 다음에 인공육, 그러니까 배양육, 그 다음에 뭐 인공장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뒤에 조금 시간이 되면은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다음 기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암뿐만 아니라 질병이죠. 왜 암을 가장 크게 얘기하냐면은 암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이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질병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대부분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모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릴 때 많이 아파 본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면 대부분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대부분의 경우 약을 몇 개씩 이제 드시고 계실 거예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관절염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인구 중에 건강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4%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96%의 사람들이 모든 어디인가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람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는 목표가 뭔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목표들보다 아주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건강하면,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의 첫 번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혈압 약이라든지 관절염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 약들은 우리가 화학약품을 베이스로 한, 화학약품을 기본으로 한 그런 약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약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약품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 바이오 약품, 4차 산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었는데, 사실 4차 산업에서의 약품,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 방법, 의료 방법은 개인 맞춤형 치료 또는 정밀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 정밀 의료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존의 약들 자체가 화학약품을 기본으로 한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사람들이 부작용을 줄이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매우 무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약은 더 이상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A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이 약이 치료가 잘 되는, B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는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약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 약을 얼마만큼의 양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약을 주면은 고혈압 약이든 이런 것들도 물론 의사가 보면서 한 달 수치를 보면서 이게 너무 고혈압 약이 센 것 같아요. 좀 줄입시다. 고혈압 약이 듣지 않네요. 좀 늘립시다. 이런 식으로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약을 먹어보고 말 그대로 몸으로 체험을 하고, 몸이 뭔가 힘들구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약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밀의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맞춤형 의료예요. 사람들마다 그런 의료를 약을 먹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고, 약을 먹어보기 전에 이 사람의 유전자는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다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가라고 하는 약을 쓰는 게 나라고 하는 약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가라고 하는 약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개인별로 맞춤을 치료를 하게 되니까 효과는 높아지고 부작용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이 발현이 되기 전에 예방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의 유전자를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나중에 암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이냐, 이 사람이 과연 고혈압이 나중에 생길 것이냐, 생길 것이면은 35살에 생길 것이냐, 확률적으로, 아니면은 50살에 생길 것이냐, 70살에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서 질병의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사람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성공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비도 절감을 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밀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밀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밀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과연 이 정밀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지놈이라고 하는 게 사람 몸속에 있는 지인, 유전자들의 전체적인 O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 것 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체를 전부 다 밝혀내는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했었어요. 199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는 1986년 정도인가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유전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를 끄집어내고,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끄집어내고, DNA의 서열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DNA는 ATGC라고 하는 세 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하는 레고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ATGC가 막 이렇게 쭉 껴져 있어요.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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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이런 식으로 쭉 껴져 있는데, 그 껴져 있는 순서가 바로 사람의 몸속의 유전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전 정보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을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 몸속의 단백질하고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과 세포들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여러 가지 효소들도 만들고, 그 효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핵산이라든지 지방들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요, 하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휴먼 지놈 안에, 즉 사람의 유전체 안에 있는 DNA 정보, 즉 유전 정보를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조금씩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속에 있는 DNA의 서열을 밝힐 수가 있게 됐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다 밝혀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의 NIH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처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DNA 서열을 잘 밝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그룹을 져가지고 우리 한번 이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우리 지금 기술로는 한 15년에서 20년이면은 다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DNA의 서열이 순서가 복잡하니까 이 DNA 순서가,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이 몇 개나 되냐면 35개예요. 35개. 35개 ATGC로 35개가 쭉 줄을 서 있는데, 이것을 정말 첫 번째 게 A인지 G인지 T인지 C인지를 밝히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밝히는데 30억 개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돈 단위가 적어져가지고 억이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억이라고 하는 단위는 진짜 큰 단위예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인가? 그러니까. 예,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억이라고 하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0억 개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전부 다 밝혀보자라고 한 게 인간 유전체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NIH라고 하는 말 그대로 관공서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있는 사업단이죠. 그 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론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단체들도 이제 유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둘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혼자서 했으면 아마 15년, 20년이 됐을 때도 못 밝힐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누가 빨리 하나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점점 막 기술이 발전을 해요. DNA 서열을 밝히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DNA를 분석하는 기계들이에요. DNA를 분석하는 기계들인데,
처음에는 거의 막 사람들이 거의 이제 수공업 하듯이 손으로 DNA를 분석을 하는, 뭐 손으로 다 DNA 뽑아서 그런 것들을 뭐 방사선동이어서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손으로 분석하는 기계를 뭐 절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밤새도록 DNA를 크기별로 달리게 하고 나중에 엑스레이 필름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읽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NA 서열 분석을 했었는데 점점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30억 개 읽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점점 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DNA 서열 분석을 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합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 쪽이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DNA를 쉽게 분석을 하는 기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싸고 좋고 성능이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나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옛날 자동차들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막 타이어도 없고 막 이러던 타이어 없이 막 이렇게 그냥 쇠로된 바뀌고 막 이러던 것들이 뭐 쿠션감 주기 위해서 타이어하고 뭐 핸들도 좋아지고 뭐 요즘에는 거의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점점 좋아지다가 지금은 우주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주선까지 나오게 되는 것처럼 DNA를 서열을 밝힐 수 있는 기계도 처음에는 진짜 원시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계들이 점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런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2003년에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1차적으로 끝이 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유전자의 98%가 99%의 서열을 완성을 하죠. 근데 이 서열을 완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 데이터잖아.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쓰려면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융합을 해서 그 30억 쌍이 되는 그 DNA 서열을 이제 데이터화를 전부 다 시키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또 연구를 하다가 결국 올해 2022년도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인간의 유전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게 최종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결국은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체는 이제 전부 다 밝힐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유전체를 밝히고 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유전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30억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몇 개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99.999%는 다 똑같고 0.0001%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을 먹으면 누구는 그 약에 의해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반면에 누구는 그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별로 유전자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들별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그 사람에 맞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정밀 의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개인 맞춤형.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이런 처음에 1990년서부터 2003년까지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데 13년이 걸렸고 돈은 얼마나 들었느냐?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3조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3조 우리나라로는 3조 원 정도가. 정말로 한 사람의 DNA를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자 정밀의료를 하겠습니다. 환자분에 맞는 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환자분의 DNA를 좀 분석을 할게요. 라고 해서 예전처럼 DNA 귀라든지 입안에서 DNA 끄집어내서 DNA 분석하는데 한 15년 걸리고 돈은 3조 원 듭니다. 지금 병원에 오셨지만 13년 후에 DNA 결과가 나오고 의료비는 3조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러면은 왜 어떻게 우리가 정밀 의료를 하겠다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발전을 했어요. 기계가 점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좋아지고 그만큼 돈은 적게 들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사람 DNA 분석하는데 3조 원 들던 게 최근 들어서는 1000불 시대, 1000불이면은 130만 원이에요. 요즘 환율이 올라가죠. 130만 원. 한 사람 DNA 분석하는데 130만 원. 요즘에는 1000불도 아니고 100불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100불, 즉 13만 원이면은 한 사람의 DNA를 분석을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예전에 13년 걸렸던 게 요즘에는 진짜 빠르게 막 기계를 많이 써서 분석하면 반나절. 아니면은 최소 아무리 늦어도 한 3일이나 일주일이면은 한 사람의 DNA 결과가 쫙 전부 다 나오게 돼.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10몇만 원만 내면은 여러분의 DNA 서열이 한 일주일 안에,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딱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던 게 이제는 점점 낮아져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DNA 분석하는데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바이오의 발전도 단순히 바이오의 발전이 아니고 기계의 발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이 돼서, 융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바이오, 기계, 물리, 데이터베이스, AI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DNA의 정보를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의료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되게 유명한 배우였어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배우였고, 예전에 툼레이더인가? 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는 누군지 혹시 아시나? 브래드 피트.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가나?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영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최근 영화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서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뭐 스파이 무슨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영화 촬영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젤리나 졸리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안젤리나 졸리 아들 매독스 연세대 입학한다 생명과학 전공,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몇 년 전 기사예요. 한 3, 4년 됐나? 몇 년이었지? 날짜가 안 나오나? 예, 기사였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매독스였나? 하여튼, 매독스는 지금 다르게 생겼죠. 동양 애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 애들도 있지만, 되게 자선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애들이 입양을 해서 되게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베트남 애들이라든지 동남아 애들이 입양을 해서 많이 키웠는데, 입양한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국제 무슨 과정인가?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한다라고 해서 신문기사에 나왔었는데, 왜 제가 이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은, 이 정밀의료를 얘기를 할 때, 정밀의료 또는 개인 맞춤형 의료를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안젤리나 졸리예요. 안젤리나 졸리를 왜 그럼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영화 배우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니가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리시고, 뭐 이모도 뭐 유방암에 걸리시고, 그래서 집안 대대로 암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집안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검사를 해줘요. 브라카1, 브라카2 검사라고 해서, BRCA에서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청하면 10몇만 원이면 해줄 거예요. 가격이 좀 올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 회사에서 샘플이 이렇게 키트가 오거든.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 코 찌르는 키트처럼 면봉하고 테스트 튜브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입안에서 세포 이렇게 몇 개 긁어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택배로 이렇게 보내면,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주고, 유전자 분석을 해줘서 여러분 당신의 BRCA1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뭐 40 몇 세까지 암이 일어나는 확률이 몇 %입니다. 뭐 당신의 BRCA 유전자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뭐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킬 확률이 뭐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보내줘요. 근데 이 지금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뭐 이모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암에 걸리니까 혹시 나도 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불안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맡겼어요. 브라카1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맡겼는데 거기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한테 뭐 30 몇 세까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굉장히 과감한 결심을 했죠. 과감한 결심을 해서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엄마나 이모가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내가 나중에 암에 걸려서 힘들게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암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절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죠. 유방이 없으니까. 가슴이 없으니까 이제 가슴에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나중에 몇 년 동안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에 출연도 안 하고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막 삐쩍 마른 얼굴이 수척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소문으로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난소암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학생 애들을 이렇게 입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한 애를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시키면서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의 진짜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이렇게 맞춤형 치료를 받고 정밀의료를 받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는 자식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아, 이 생명공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의료 쪽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런 그 생명공학을 전공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질병을 유전자의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알아내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질병이 정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데도 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폐의 사진을 쫙 찍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 엑스레이 필름은 보셨죠? 엑스레이 필름 보시면 까만 바탕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뼈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빛이 통과돼 엑스레이 빛이 통과를 못 시키는 부분은 하얀색으로 나타나고 엑스레이 빛이 통과를 하는 부분은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빛이 잘 통과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얗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이제 보고서는 아, 요 부분은 빛이 제대로 엑스레이 빛이 제대로 통과를 못하는 걸 봐서 암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하고 암 치료를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수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를 찍게 되는데 100%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 위에도 굉장히 단단한 조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컵밥과리라고 해가지고 페퍼라고 해가지고 동글동글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뭉쳐 있는 구조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단한 구조들을 암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작은 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RI나 CT나 엑스레이로 잘 보이지 않는,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 화면을 보면서 사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지를 못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진단을 AI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죠. 닥터 AI 뇌종양 진단도 전문이 뛰어넘어라고 해서 유방암, 폐암에 이어 빠른 성장, AI 정확도가 94.6%고 전문의는 93.9%고 그 다음에 그 2, 30분 걸리는 진단을 단 150초, 그러니까 뭐 1분 30초 만에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람들이 뇌종양에 걸리거나 폐암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AI에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나면 걔네들이
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기의 패턴을 만드는 거지. 머신러닝을 해서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의사가 할 일이 거의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 진단은 AI가 하고 그 다음에 예방도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의료를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사람들의 질병을 처음에 예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약도 AI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제약바이오웨브는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로 신약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의 약들을 다 전부 분석을 하고 그 약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그러면 약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분들 그 알파고 알죠? 알파고 다 바둑두는 알파고가 결국은 사람을 이겼잖아요. 사람이 딱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던 그런 분야들이 이제 알파고가 많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갖게 되는데 최근에 알파고 말고 알파폴드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알파폴드 FOLD 그러니까 접힌다라고 하는 폴드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단백질들은 3차 구조로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3차 구조로 접혀져 있는데 이 단백질은 3차 구조가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정확하게 3차 구조를 알아야지만 접혀야지만 이 단백질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들의 3차 구조를 알면은 이 단백질들이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일을 더 잘하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의 3차 구조를 밝히는 게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알파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들의 3차 구조를 전부 다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단백질들, 그러니까 다른 미생물이라든지 다른 생명체들의 단백질들까지 2억 개 이상의 단백질을 전부 다 구조를 밝혔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면 이 구조에 딱 들어맞는 약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단백질들을 일을 더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이 단백질들에 딱 맞는 그런 약을 만들어서 이 암 단백질에 일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전까지는 이 암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약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인공지능하고 AI를 이용해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약들이 아니고 아예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되면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투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요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생겼는데 항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잖아요.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항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만 싸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하고도 싸울 수가 있거든.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또는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분리를 해서 걔네들 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더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 제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백질 치료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거. 어떤 사람들이 뭐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인슐린을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돼지 잡고 나면 돼지 췌장에서 인슐린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끄집어내서 정제를 해서 집어넣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순도도 떨어지고 또 돼지의 인슐린하고 사람의 인슐린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주사를 해서 당뇨병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성장호르몬 맞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장호르몬을 맞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터페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항암제라든지 뭐 자가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항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아예 사람 몸에서 세포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망가져서 일을 못하는 세포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교정을 해서 바꿔가지고 다시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세포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죠. 세포치료제 또는 끄집어 유전자를 우리가 사람 외에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그 유전자를 다시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항암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금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자체가 암이에요. 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1등, 그 다음이 2등이 심장질환, 그 다음에 폐렴, 뇌질환, 뭐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이 일단은 거의 막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이 생기면 기존에는 항암제를 먹었죠. 항암제 뭐 주변에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암제 먹으면 부작용이 뭐예요? 일단은 막 손톱, 발톱, 머리카락 뭐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그러니까 막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바이탈 하고 싶은 그 느낌 이렇게 계속 헛구역질 나고 이러는 거 구토, 탈모, 그 다음에 구강건조 전방염, 그 다음에 과민반응, 피부 변색,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그 소화 안 되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돼요. 화학적 항암제의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화학적 항암제 이런 것들을 1세대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암 원인 물질이 있으면 암 원인 물질만 공격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항체들을 우리 몸속에 투여를 하게 되고 이 항체들이 가서 이 암 원인 물질들을 공격을 해서 암 원인 물질들을 없애서 암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3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를 시켜요. 더 잘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암세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체계가 있으면 그 면역체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요. 속여서 빠져나가.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면역 억제 물질들을 암세포들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면역 억제 물질들을 못 만들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 암치료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는데 그 면역 항암제가 뭐 세포 치료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파트예요. 보통 우리가 세포치료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포 최신항암제라고 얘기하고 세포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2000년 재작년인가 이 세포치료제를 발견한 두 분이
노벨상을 재작년에 벌써 오래됐거든요. 2018년도에 그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혼조 다스쿠라고 하는 분이 이 세포 치료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암세포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밖에서부터 균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감지를 해가지고 균들을 잡아서 죽여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균들뿐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도 이상한 세포가 생기면, 즉 암세포 같은 것들이 생기면 가서 잡아 죽인다. 근데 암세포는 아주 교활하고 영리해.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가짜 신호를 내는 거야. 가짜 신호를 내서 저 정상적인 세포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손을 딱 뻗어서 암세포, 면역세포한테 사사사사 거짓말을 해.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게 암세포라고 인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요 손이 있는데 요런 손들을 이제 뻗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세포가 요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세포 치료제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한 것들은 우리 암이 걸린 사람들의 면역세포를 끄집어내서 밖에서부터 조작을 해서 유전자를 조금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암세포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암세포가 거짓말하거나 속여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그런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다 없애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진료 쪽에 또 좀 관심이 있는 게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작용 기전에 대한 과학적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1세대 치료제인 합성신약, 2세대 바이오신약하고 3세대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게임 갖고 치료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앞에 이렇게 3D 이런 것들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처럼 약물 중독이라든지 인지행동, 그다음에 조현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암세 환자 몸 관리하는 모바일 앱, 그 다음에 근감소증을 진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앱,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약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음악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명상을 해서 마음 스트레스를 치료하거나 이런 아주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가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뭐 몇 번 어떻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약, 그러니까 그런 앱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디지털 치료제도 최근에 이제 AI와 디지털과 바이오와 의료가 같이 융합이 돼서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실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디지털, AI, 그 다음에 의료 이런 쪽에 서로 융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완벽하겠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질병을 치료를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나요?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조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뭐 캡틴 아메리카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 뭐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텐데, 다들 영웅들이 좀 다르죠. 탄생의 비결이 다르죠. 사실
아이언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딱 하나 있는 거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기 때문에 아이언맨 수트도 만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토르처럼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삐쩍 마른 이런 그 청년이었어요. 군대를 가고 싶어 했었죠. 그러나 매일 그 너무 말라가지고 군대를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이 이런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화에서는 혈청을 주사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혈청 자체를 아이언맨의 아버지가 만든 혈청인데, 그 혈청을 딱 맞고 나더니 갑자기 이런 그 근육이 빵빵하고 엄청난 힘을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삐쩍 말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면, 뭐 혈청이든 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뭐 최소한 초인적이진 않더라도 뭐 다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혈청을 한번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일단은 키도 나가시고, 예, 엄청나게 큰 근육질인 사람과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는 약간 좀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사용하기 혈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도 여러 가지 세포를 키우게 되는데, 동물세포를 키우게 되는데, 동물세포를 키우다 보면은, 동물세포를 그냥 키우면 동물세포가 바로 죽어요. 그렇지만 혈청이라고 그래요. 소혈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 송아지의 피 속에 들어있는 혈청을 10% 정도로 섞어주면 세포가 아주 팔팔하게 잘 살아납니다. 분열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그런 뭐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에, 생물학적인 배경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이제 단순히 죽어가던 애들을 약간 살리는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확 변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어떤 생명체를 유전적으로 바꾸는 일들은 최근에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만능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거고, 그 만능 유전자 가위가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가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유전자를 우리 맘대로 잘랐다 붙였다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제한효소라고 하는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도 있었고, 뭐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유전자를 붙이는, DNA를 붙이는 그런 효소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처럼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다 붙여다 할 수는 없었는데,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새롭게 개량을 해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유전자를, 원하는 곳에 유전자를 잘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을 발견한 사람들도 이제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럼 크리스퍼 캐스9을 갖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뭐 미니언, 노래는 안 들어줄게요. 미니언을 보여주는 게, 미니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니언이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경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바나나가 예전에는 굉장히 여러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나나를 죽이는 그 바이러스가, 곰팡이가 확 돌고 난 다음에 바나나가 거의 멸종을 하고 지금 한 종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그렇게 맛있는 바나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바나나마저 최근 들어 다시 곰팡이가 돌고 있어서 바나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바나나 나무에다가 유전적으로, 아까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곰팡이 감염이 안 되는 그런 바나나 나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근육이 빵빵한, 엉덩이 근육이 진짜 빵빵하죠. 빵빵한 돼지들을 만드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서 세포를 뽑아내서 이걸 역분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혈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 혈병으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혈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전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하나가 잘못돼서 피가 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환자 세포를, 줄기세포를 역줄기세포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새롭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다시 사람한테 이 세포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혈액병을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질병들을 이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최근 들어서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게 미국에서 승인도 받은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여기 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사실은 모기예요.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고, 사실은 호랑이, 사자보다도 더 많이 죽이는 애가 코끼리, 하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죽여요. 생각보다 호랑이, 사자는 사람 별로 안 죽입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다녀서 그런지.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이는 원인 동물은 바로 모기이죠. 모기가 여러 가지 말라리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댕기열이라든지 예전에 한동안 유행해서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옮기기 때문에 사실 모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모기 숫자를 줄이거나 모기를 없애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모기를 잡아서 야생 모기에서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크리스퍼르 유전자를 잘라서 불임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불임 유전자를 집어넣고 얘를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불임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야생 모기하고 교배를 하게 되고 새끼들을 낳게 되는데 새끼들은 100% 불임이 돼요. 그래서 점점 모기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실제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의 게놈도 이제 편집을 해서 사람의 그 형질을 바꾸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 맞춤마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허가가 되진 않지만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그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의 계급이 나누어지는 그런 그 사회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가 났었던 우생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나치에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런 그 근거가 됐어 우생학, 뭐 이런 것들이 좀 한동안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쳤는데, 그런 것들의 반대로 사실은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쁘게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나쁘게 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술로서는 맞춤형아기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기사에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척추성 근위축증을 치료해주는 약인 척추성 근위축증이 SMA거든요. 그래서 SMA를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인 졸겐스마주가 국내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애기가 처음으로 이 척추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를 받은 애기예요. 해외에서. 이 질병은 말 그대로 척추성 근위축증이다.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근육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숨도 못 쉬게 되고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이제 이 질병에 태어나서 질병에 이 유전적인 질병인데, 유전적인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사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 유전적 질병인데요. 이 아기가 이 유전자 치료제를 받고,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아제 그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DNA 집어넣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안에다가 정상적인 SMA 유전자를 집어넣고요. 그 바이러스를 이 애기한테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그 정상적인 SMA 유전자를 갖고 들어가서 세포 내에다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고 세포 내에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정상적인 SMA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질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그 치료를 받고 2살이 넘어서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10,000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하나? 그런데 그냥 들여와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약이 치료받는 치료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번 주사 맞는데 치료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바로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뭐 암 치료하는데도 뭐 돈 꽤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 되니까. 근데 이 질병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들어요. 25억. 2,500만 원만 들어도 와 이거 진짜 또는 2억 5천만 해도 와 이거 진짜 이거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료를 해야 되나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25억이 됩니다. 25억. 한 명 한 번 주사 맞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사를 들여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허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허가가 되면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게 허가가 됐고 여기서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몇백만 원만 내면 될 거예요. 몇백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의료보험이 있는 거예요. 매일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뭐 치료받고 감기약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사실 사람들이 그 보편적 인류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의료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배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아팠을 때 다른 사람 서로가 공동 책임을 지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보험이 되는데 졸겐스만가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의료보험의 그 이득을 보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세균총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면은 세균총은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 관심이에요. 바이오 쪽에서 관심인데 뭐냐면은 그 세균총이라고도 하고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얘기하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뱃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들의 양분을 뺏어 먹거나 또는 우리가 남긴 찌꺼기를 먹는 그런 애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우리하고 진짜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미생물들을 뱃속에서 많이 살리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그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분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 좋은 미생물들을 섞어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쥐를 갖고 연구를 하잖아요. 쥐를 갖고 연구를 하는데 똑같은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쥐인데 유전자는 똑같은 애인데 어떤 애는 되게 뚱뚱하고 어떤 애는 되게 마르는 거예요. 먹는 양은 똑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유전자도 똑같고 먹는 양도 똑같은데 왜 어떤 애들은 되게 뚱뚱하고 어떤 애들은 되게 말랐지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뱃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쥐의 뱃속의 미생물을 검사했더니 두 쥐의 미생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진짜 이 미생물에 의해서 하나는 뚱뚱해지고 하나는 홀쭉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뚱뚱한 쥐한테 날씬한 쥐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했어요.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 날씬한 쥐의 응가를 뚱뚱한 쥐한테 먹이면 이제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지저분하죠. 동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식을 했더니 뚱뚱하던 쥐가 먹는 양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이제 실험을 해야죠. 사람한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실험을 해서 사람은 이제 비말 조절도 실험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튼튼한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튼튼한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맨날 탈이 나는 사람들한테 이식을 해야죠.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 건강한 사람들의 응가를 받아서 변을 받아서
변에서부터 미생물을 추출을 해서 이 맨날 탈이 나는 사람들한테 이식을 합니다. 코를 통해서 이렇게 관을 집어서 장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뒤쪽에서 관장을 하듯이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맨날 탈이 나던 사람들이 배탈이 안 나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그런데 영국에서는 승인을 받는 치료법이에요. 변이식, 대변이식술. 예, 치료가 났고요. 이 과민성 대장증상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자가면역 질환이든지 알레르기, 천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바꿔줌으로써 치료가 되는 걸 봤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자폐증이 있는 애들과 우울증이 있는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자폐증이 있는 애들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을 했더니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폐증이 없는 사람들의 변을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식을 했더니 자폐증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치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당신은 장내 미생물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연가시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 미생물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미생물을 막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연가시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되고 곤충한테 감염이 돼서 사마귀한테 감염이 돼서 사마귀 뱃속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막 자라고 나면 교미를 하기 위해서 다시 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사마귀의 뇌로 조정을 해서 사마귀가 물로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그 사마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다큐를 보고 아마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균들을 장내 미생물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우리의 정신을 미생물들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까도 보여주었지만 자폐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 뱃속에 있는 세균들,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졌죠. 말 그대로 똥에 관심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 변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얘기를 더 해줄 거는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많은 배양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구 환경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물 사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불쌍해서 먹는다,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그런 소, 닭, 돼지가 내놓는 환경적인 그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걔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라는 옥수수의 대부분을 소가 먹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가 먹지 않은 걸 사람이 먹으면 전 세계 기아가 없어진대요. 아프리카에도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의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를 하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식량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세포를 키워서 이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험관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고 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었고 햄버거의 가격은 혹시 신문기사 본 적 있나요? 햄버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서 세포를 키워서 인공육을 배양육으로 해서 인공육을 만들면 이 가격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문기사로 봤을 때 200불, 200불이 아니고 200만 원, 2,000불이죠.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점점 지금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요. 이건 또 콩고기하고는 달라요. 콩고기는 콩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화 시킨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시켜서 고기를 키워서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젖소 없이 만드는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인공적인 달걀들을 이제 효모가 달걀에 있는 단백질들을 만들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달걀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 들어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장기 유사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 실험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 동물 실험들을 안 하고 오가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지금 폐예요. 폐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 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실험을 하고 결국은 이런 걸 갖고 장기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일 텐데 그래도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자주 보여주는 영화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를 보면 이 아일랜드 섬에서 이게 말 그대로 복권에 당첨되면 밖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늙어서 병들었을 때 자기 장기를 대체를 해줄 그런 장기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아일랜드 섬에다 이렇게 가둬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래 주인이 아프면 그 사람들을 복권 추첨을 해서 당첨된 것처럼 해서 빼돌려서 그 사람을 해서 장기를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화인데 스포를 너무 많이 했다. 혹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이 장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장기가 많이 필요하죠. 지금 요건 뭐냐면은 되게 예전 사진인데 사람의 귀예요, 귀. 사람이 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귀거든. 근데 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귀가 없어지면 사람 되게 흉측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 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데서 이제 피부를 띄어다가 이식을 해야 되고 피부 띈 데는 또 상처가 남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다가 연골 성분을 집어넣고 사람의 주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귀를 만들어서 이걸 잘라서 붙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게 3D 바이오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죠.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세포를 키워서 여기 연골 성분으로 골격을 만들고 여기다가 코나 귀 같은 거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즉 세포를 키워서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4차 산업으로 기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이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공심장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인공심장도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계식으로 인공심장을 만든다가 돼지에서 인공장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의 심장을 띄어다가 사람한테 끼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돼지의 심장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화를 시켜요. 사람 뒤에 단백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돼지의 심장을 띄어다가 사람한테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돼지 심장을 이식을 받고 한 2달 정도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또는 동물들을 이용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오가노이드 여기 있는 오가노이드를 장기 유사체를 폐라든지 뇌라든지 심장 같은 것들을 이제 시험관에서 만들어요. 시험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끼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결국은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노보팔 또는 이런 사이보그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또는 유전자 조작을 이용을 해서 장기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라기공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다시 살리는 이야기인데 바이오 시대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1950년도에 DNA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초기에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겨도 우리가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더불어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오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는 이제 4차 산업도 거의 시대가 지났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5차 산업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는 여러분들 4차 산업뿐만 아니고 5차 산업에서도 생명공학이 4차 산업, 5차 산업에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대학교 생명공학부의 한승진이라고 하고, 혹시 저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이메일 또는 그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